주주총회결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정관 변경 결의에 대하여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 주주총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취소의 소로 변경하였다면 그 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다. 네, 67번은 이제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가 있을 때 이를 다투는 소송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하자에 대해서는 크게 4가지 소송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송이고, 무효 확인의 소송, 그리고 부존재 확인의 소송, 부당 결의 취소 변경의 소송, 이 4가지죠. 근데 이 각각 4가지가 다 특성이 이제 있죠. 그래서 이 취소라고 붙은 이 주주총회 결의 취소, 부당 결의 취소 변경 소송은 이 제소 기간이 2개월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대신에 이제 무효 확인 소송이라든지 부존재 확인 소송은 제소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보면 다 이게 따로따로 내용이 다른 것 같죠. 그래서 기판력이라든지 이제 중복 제소를 따지게 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 대부분 판례는 일단 구소송물 이론을 기본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는데, 구소송물 이론은 결국 법률 요건이 다르면 다 다르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4가지 소송은 소송물이 다 다르게 평가가 돼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주주결의 취소소송, 이 상사소송으로 들어가 보면 이 구소송물 이론이 그대로 관철이 되지 않고 오히려 신소송물 이론과 유사하게 이 절차법적 효력이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법에서는 이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하든 무효를 구하든 부존재 확인을 구하든 결국은 결의의 효력을 없애려고 하는 거니까 다 소송물은 같은 것이다라는 이 신소송물 이론에 근접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오히려 판례나 이제 학설의 태도다. 그런 기본적 마인드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소의 소송으로 바꿨는데 적법하냐? 2개월이란 말이 나오네요. 그래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인데 잘 읽어보시면 이게 처음부터 2개월을 벗어났어요. 그래서 오히려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이제 착각을 할 수 있게끔 일부 문제를 만들어서 사실 이게 좋은 문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효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기간의 제한 없이 제소가 가능하고, 그리고 취소소송은 그 사유일로부터 2개월까지만 이제 소송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 1번 지문에서는 2개월 지난 후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를 하고, 그리고 또 한참 지난 후에 취소 소송으로 변경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구소송물 이론이든 신소송물 이론이든, 즉 신소송물 이론에서 취소나 부존재 무효 확인이나 같은 거다, 서로 연결이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가 봐도 어차피 2개월 후죠. 그러니까 구소송물 이론이든 신이론이든 제소기간은 완전히 도과한 것이 이제 확실합니다. 그래서 취소소송은 이 경우에 부적법하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2.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승소 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 미치며 그 부존재 확인의 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될 수 있는 자는 회사로 한정된다. 3. 주주는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네, 이제 지문 2번과 3번은 저희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제 기억을 좀 해둬야 되는 문제죠. 부존재 확인 소송의 판결은 제3자에게 미치며 피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회사로 한정된다. 이것은 이제 법조문에 있습니다. 흔히들 이 부존재 확인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확인의 소가 아니냐라고 착각을 하기 쉬운데요. 주주총회 결의에 있어서는 결의 무효뿐만 아니라 부존재 확인소도 여기 380조에서 같이 규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준용이 되고 있는 규정들이 다 뭐 설립무효라든지 거기서 나오는 규정으로서 A가 판결을 받아도 B, C 다른 사람한테 다 판결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이 대세적 효력 같은 것이 다 여기 준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치고 피고가 될 수 있는 자는 결의 무효 소송과 마찬가지로 회사로서 이제 특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결의 무효와 부존재 확인은 정도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있긴 있는데 효력이 없다와 이건 뭐 자체의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정도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은 판례의 내용인데 주주는 소집 절차하자 자기한테 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취소해야 된다라고 제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기가 아니라 옆에 사는 다른 주주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거 가지고 자기가 나서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있다는 것이 이제 판례입니다. 그만큼 이 회사 소송은 전체적으로 집단적으로 좀 결정이 돼야 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어떤 소에 대한 어떤 적격 요건이라든지 판결의 효력을 좀 이렇게 넓게 보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사가 새로 선임된 이사의 취임시까지 이사로서의 권리 의무를 가지게 된 경우에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하면 별도의 주주총회 해임 결의 없이 이사로서의 권리 의무를 상실하게 된다. 4번 내용은 이 주주총회 결의하자를 다툰 이제 소송 내용이라기보다는 이제 주주총회 결의와 관련해서 이사의 해임 결의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묻고 있습니다. 이 해임이라는 것은 이사와 회사는 위임 계약에 의해서 서로 위임 관계에 있고 그래서 양당 사자가 위임 관계에 있어서는 자유롭게 해지를 할 수 있죠. 그런 취지를 이제 나타낸 것이 상법 제385조입니다. 그래서 이사는 언제든지 해임이 될 수 있다. 다만 주총 특별 결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제 문제가 되는 이 질문과 관련된 사안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이제 임기 만료로 이사가 퇴임을 했는데 그 다음 이사가 선임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결혼이 생기는 것이고 이때는 386조에서 이사가 결혼이 생기면 이 퇴임한 이사가 일단 잠정적으로 새로운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규정이 돼 있어서 퇴임 이사가 계속 이제 이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주주들이 볼 때 이제 퇴임 이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해임 결의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 해임 결의가 문제가 있다고 이제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겁니다. 즉 판례가 이제 인정하는 바는 이 퇴임한 이사는 어차피 법률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이제 선임된 이사니까 이 사람은 이 해임 대상이 아니다. 해임이라는 것은 위임 관계에 있는 사람을 어제까지 마음에 들었는데 오늘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것은 위임 관계가 아니라 이 법률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서로가 이사직을 좀 더 유지하도록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빨리 신임 이사를 뽑으면 되는 것이지 해임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라는 것이 이제 판례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임기 만료 후 퇴임 이사는 이 해임의 385조 해임 어결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4번 질문도 이제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5.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가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제기되어 있어도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 취소 소송으로 소를 변경하였다면 위 취소 소송은 제소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네, 5번 질문은 이제 1번, 앞서 본 1번 질문과 이제 반대되는 상황이죠. 역시 이제 신소속물 이론. 그러니까 결국은 부존재든 취소소송이든 형태만 다를 뿐 주주총회 결의를 해소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같은 소송자라는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판례의 결론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존재 확인의 소가 이제 결의일로부터 사실 부존재 확인소는 무효소송처럼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이 쭉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취소소송은 말씀드렸다시피 2개월로 제한되는데요. 무존재 확인소가 이 2개월 내에 제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살펴보니까 이게 부존재가 아니라 취소인 것 같다라고 해서 소를 변경했는데 그 시점이 2개월 후인 거죠. 그래 되면 취소 소송 자체 요건을 따지면 이게 제소 기간이 지금 지난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부존재 소송과 거의 같은 거다라고 하면 이제 제소 기간을 준수하게 되는 것이다. 근데 판례는 부존재 확인해소 이거나 그리고 취소송 변경하는 거나 거의 동일하게 취급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제소 기간이 준수가 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회계장부의 열람 등사를 구하는 소송이나 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회계장부 열람 등사를 청구하는 주주는 그 청구가 허위사실에 기한 것이 아니고 부당한 목적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에 대한 주장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2. 회계장부의 열람 등사를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 제소 당시에 원고인 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3명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면 되고 이후 소송 계속 중 주식의 대부분을 매각하더라도 1주 이상 보유하면 제소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네, 회계장부 열람 등사 청구입니다. 실무로 나가보면 이 회계장부 열람 등사 청구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조항이죠. 주주들이 기본적으로 뭔가 분쟁이 일어나면 회계장부 열람 등사 신청부터 하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결국 회계장부에 그 회사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다. 그걸 보면 이렇게 회계를 잘못해서 회계 부정 같은 것도 발견할 수 있고 또 그런 자금의 용처를 보면 어디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제 흔적을 발견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회사 쪽에서도 회계장부 열람 등사 신청에 대해서 최대한 해주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해준다 하더라도 최소한도로 제한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회계장부 열람 등사 청구는 사실 여러 가지 그 주주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기본이 되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가 있어야 뭔가 권리 실현을 행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 소송을 하려고 해도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고 어디다 어떻게 했다 이런 것을 알려고 하면 이 회계장부를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이 회계장부에는 또 많은 영업 비밀이 묻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상당히 서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인데 일단 상법은 주주의 권리 실현을 용이하게 한다는 입장에서 회계장부 열람 등사 청구를 인정을 하되 다만 이것을 무제한으로 허용을 하면 회사의 영업 비밀이라든지 회사 경영에 있어서 일정한 애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감안해서 이 비상장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3%의 지분을 가진 주주에게만 이제 허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이 등사 신청이 있다 하면 회사 쪽에서 그것을 기본 디폴트는 해줘야 되는 거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요. 다만 이게 보니까 주주 권리 실현보다는 회사에게 해를 끼칠 여사가 보이더라 해서 그 부당함을 회사 쪽에서 증명을 하면 거절을 할 수 있다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장 증명 책임은 누가 부담한다? 주주가 아니라 회사가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주주란 말은 틀린 거고요. 해외장부 열람 등사를 청구를 했는데 원래는 3% 이상 가지고 있다가 진행 도중에 회사 쪽에서 싸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송을 들어가고 하는 도중에 한 주로 줄어들었다. 내지는 아무튼 3% 밑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면 그래도 회계장부 열람 등사 청구 소송을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푼 대표 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1% 소수 주주권이었는데, 만약에 이 1%에 미달이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대표 소송을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었죠. 이제 그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법률에 있었는데 회계장부 열람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조금 갈등 관계가 생기죠. 근데 만약에 이게 가만히 놔둬도 소송 자격이 유지된다면 대표 소송에서 아까 우리가 본 그런 특칙을 둘 이유가 없겠죠. 따라서 이 대법원 쪽에서도 대법원에서도 이 3% 보유 요건은 쭉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이 계속되는 동안 쭉 유지를 해야 되고 만약에 소송 중에 그 요건을 구비를 못하게 되면 열람 등사 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3번, 4번, 5번의 질문인데요. 5번. 이제 해결장부 열람 등사 신청을 가처분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능한데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3번, 4번, 5번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는 이제 민사집행, 민사소송법적인 그런 부분이 이제 이 질문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법 쪽 어떤 법리가 들어간 부분이 아니라서 일단 제가 좀 설명하기가 좀 저한 부분이라 일단 상법과의 연계성이 인정이 되는 범위에서 이제 99-137 판결을 소개하는 것으로서 3번 내지 5번의 설명은 가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회계장부 열람 등사를 구하는데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행을 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행 소송을 하면 열람 등사를 해줄 텐데 근데 가처분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처분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본처분을 하기 전에 잠정적 조치인데 회계장부 열람 등사의 가처분이라고 하면 열람 등사를 해서 복사를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소송을 하나 마나 그 전에 결판이 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잠정적인 면을 아예 부정할 수는 없다.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가처분이 실질적으로는 본안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실제 소송, 본소송을 들어가 보면 손해배상 청구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정리가 될 텐데 그 정리하기 전에 잠정적인 처분으로서 가처분을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가처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가처분이 인정될 때 집행권의 문제라든지 간접 강제 문제, 또 보관 명령 이런 부분은 민사집행법을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3번, 5번을 한번 풀어보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